오늘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세 분이 또 힌트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힌트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보다 더 넓은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바다가 아름다운 제주와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바다 힌트 주셨고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돈이 아니겠나. 어떤 비저너리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래는 황금을 캘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이제 저는 이제 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돈.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꿈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힌트를 주셨는데 이 세 힌트를 가지고 또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의 콘텐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도 각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갑호입니다. 지금은 제주도 구자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위성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희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5일 날 창업을 했고 작년 11월 9일 날 이제 우주기업 스타트업 1호로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지금 두 개의 자회사와 함께 지금 세 개의 회사를 같이 이제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연구원에서 디지털 정책과 함께 우주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남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 2, 엔진 정화, 이륙, 우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산업에 대해서 세 분이 각자 한 단어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듣고 보니까 저는 더 궁금증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성희 대표님께서는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네. 역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맞습니다. 돈이라고 힌트를 주셨네요. 네네. 그만큼 수익성이 있는 건가요? 전 세계 우주기업들이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10,000개 정도에 투자한 프라이빗 인베스터들이 한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 10,000개 회사 중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과연 몇 개냐를 파악을 해보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곳은 기본 업스트림하고 이제 다운스트림이 있는데요. 발사체와 위성체와 그다음에 위성이나 발사체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지상국 그리고 지상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부분까지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 다운스트림 영역에서 위성이나 발사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지상국을 전 세계에 구축해서 위성이나 발사체 업체들이 저희 지상국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이제 받는 형태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위성 영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서 나온 그 영상을 가지고 AI라든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관리한다든지 뭐 해양의 오염을 관리한다든지 심지어 뭐 북한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까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저는 어려운데 네네. 그럼 이제 민간에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제 공공 영역에서 보면 이제 위성운영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떤 일을 하나요? 네,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이제 저희가 2019년 이제 국가위성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사업을 착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 22년 11월에 제 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대전 항우연에서 운영하던 저궤도 위성 4기를 이제 이관해서 이곳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지상국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상국 운영이라고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업무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성 시스템이 우주에서 안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관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성과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안테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그리고 위성으로부터 이제 수신받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배포하는 3가지 업무로 구성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위성 정보가 될 텐데요. 이제 위성 정보 중에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하는 지구 관측 위성 데이터가 있고요. 그건 정지궤도나 저궤도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항법 위성의 경우에는 이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방송통신 위성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전화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에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거네요. 근데 공공에서 하나, 이제 민간에서 하냐 이 차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필요한 이제 정보를 얻고 또 새로운 어떤 국가의 어떤 내셔널 파워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국가의 이제 우주 기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뭐 산업적인 부분까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 선도하는 이제 그런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면서 좀 글로벌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알리면서 계속 수익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사실 목적성이 다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꿈이라는 게 더 저한테는 친근하게 다가오고 어울리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우주 여행은 시도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사실은 우주가 인류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우주 관련된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거든요. 특히 아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말씀하셨는데 쏘아 올리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한다면 이 업스트림이 사실은 제일 근본이 되는 기술일 텐데, 작년 12월에 제주 남쪽 서귀포 앞바다에서 소형 발사체인데요. 소형 발사체에 이제 위성을 탑재한 싸위성이라는 그 레이더를 쏘는 위성이 있거든요. 그 위성을 탑재한 고체 연료 로켓이 제주 해상에서 발사됐었습니다. 그리고 해상 발사랑 관련해서는 블루웨이를 만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지금 해상 발사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다 만든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지면 제주 쪽에서 아마 이제 테스트 쭉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3m급 정도의 아주 소형 로켓입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좀 이제 처음부터 사실 스페이스X가 되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과거에 시도하기 전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누구나 얘기했던 로켓 재사용이 가능하게 됐던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소형 발사체 개발 단계부터 사실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앞서 나간 기술들을 좀 그 자체 기술로 그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작년 2023년에 제주도 지금 탐나대, 옛날 구 탐나대 부지에서 그런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공중에 정지하는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다운스트림 쪽 정보들이 더 이제 효율적으로 가공되고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누가 봐도 이쪽은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인류의 기존의 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로켓, 무슨 뭐 우주 산업 많이 낯설어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주 정보, 특히 위성 정보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기예보라든지 내비게이션에서 활용된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 기술과 같이 결합해서 어떤 이제 물동량을 혹은 이제 원유 비축량, 곡물 생산량 이런 이제 경제 사회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는 되게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많이 오는 이제 관광지이고요. 우리도 이제 해외로 많이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고요. 그랬을 때 꼭 챙겨야 될 것이 이제 여권과 카드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좀 중요한 게 바로 지도. 처음 가보는 곳에서는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혹은 출장을 갈 때 지도를 챙겨서 가는 사람들은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안에 지구관측 위성으로 만든 지도가 이미 탑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한 이제 이 지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경로를 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위성이 제공하는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좀 있어야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목적지 주변에서 어떤 맛집을 검색한다든지 예약한다든지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부를 전화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우주 네트워크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우주 정보들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불편한 혹은 위험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우주 산업들이 더 이제 발전해서 이런 정보들을 더 널리 좀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어릴 때도 그렇고 누구나 우주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궁금증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우주라고 하면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우주하면 이제 별 보고 뭐 이렇게 은하계 그리고 다른 뭐 행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탐험의 세대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달에 이제 자기들이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게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앨런 머스크는 화성을 이제 테라포밍해서 지구화하겠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거주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성, 달 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거고. 화성에 가려면 6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우주 여행도 같이 또 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사실 기술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간다는 건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발사체를 만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또 일사산에도 필요하니까 위성을 올려서 우리 인류의 어떤 삶에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서포트가 되고 그 데이터를 또 분석을 통해서 또 뭔가 좀 더 활용을 하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도 한번 하면서 창업 열풍도 사실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컨버전스가 되면서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친근하게 다가왔던 계기가 누리호 발사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우주 산업 기술도 크게 성장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었는데 그간 어떤 과정을 거쳐왔었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뉴스페이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구소련이죠. 그 양대 산맥이 사실은 전 세계의 우주 기술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불과 사실은 뉴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거는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장 큰 공헌을 한 거는 사실 스페이스X라고 하는 그 회사를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위성체의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고 발사체의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민간 기업에서 굉장히 소자본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온 건 맞습니다. 그럼 뭐 왜 그렇게까지 왔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산업군의 어떤 그 기술들이 우주 기술만큼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우주 강국이라 부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만의 발사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이제 항공에서 만드는 위성들도 뭐 이제 외국 발사체를 이용해서 계속 쐈었죠. 우리나라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이게 사실은 우주 개발하는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위성도 우리가 만들고, 근데 발사장이 없었고 발사체가 없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로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발사장이 생겼고, 그리고 나로 같은 경우는 일단 자체는 이제 러시아 액체 발사체를 갖고 왔지만 사실은 한 번의 주기를 통해서 발사 미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누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기술로 이제 발사체를 만들게 된 거죠. 우리 발사체가 있다는 거는 민간에서든 국가에서든 간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 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게 됐고, 그 발사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또 뭐 기술에서 다른 어떤 뭐 민간 기업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 내위성을 쌓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객이 필요한 지역의 사진 촬영을 우리가 해서 그 영상을 이제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화에 가는 길목에서 사실 국가의 어떤 그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서 사실 그게 하나씩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의 이제 기술 개발, 어떤 기술 개발 중심의 우주 개발만으로는 어떤 이런 우주 정보들을 충분하게 또 다양하게 또 저렴하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산업 생태계를 좀 구축해서 우주 정보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우주 정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우주 산업을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면 이제 우주 정보를 취득하는 시스템이 이제 위성체를 제작하는 산업, 그리고 이제 위성을 이제 우주로 이동시키기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 산업, 그리고 발사장 인프라를 운영하는 산업, 그리고 위성이 올라가고 나면 지상국 운영과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위성으로부터 수신받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위성 활용 산업, 이렇게 좀 크게 한 5가지 산업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누리호가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발사함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좀 확보되어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좀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고체 발사체에 대한 능력은 이미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고체 발사체는 우리가 성냥불에 불 붙이면 확 타듯이 언제든지 숨겨놨다가 바로 해서 쏴버리면 그 무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탄두를 빼고 위성을 실으면 발사체 되듯이. 그래서 사이언스적인 목적이나 어떤 커머셜 목적으로는 사실 고체 발사체를 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걸 릴리즈를 해줬죠. 그래서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제 고체 발사체로 하나 시스템에 쌓아 위성을 쏘게 된 거죠. 그런데 액체 로켓을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러시아 쪽 그때 1단 발사체를 갖고 왔고 거기에 대한 한 번의 발사 경험과 사실 우리 항우연 연구원진들의 사실 필요한 노력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거를 단 10년 조금 더 넘은 시간 만에 그거를 300톤 추력을 내는 그런 발사체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항우연에 있을 때 아리안스페이스하고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은 이미 60년대에 아리안 로켓을 대형 발사체 로켓을 만들었는데 상용 발사체로 베가 로켓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작은 로켓을 만들 다시 10년이 걸렸다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너 그렇게 큰 대형 로켓을 만들 수 있는데 60년부터 쫙 만들어왔는데 다시 아무리 커머셜라이제이션해서 뭐 조금 새로운 기술을 들어가면서 그걸 만드는데 10년이 왜 걸리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정적으로 계속 쓰던 로켓의 엔진들은 이미 헤리티지가 있어서 그걸 계속 썼지만 새로운 모델로 만드는 로켓은 또 다른 노력이 들어가고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H2A-PE 로켓이 있고 H3 로켓이 있는데 계속 실패했거든요. H3 로켓이. 그렇듯이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누리호 거의 첫 번째 발사도 거의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뭐 천문연구원부터 카이스트 위성까지를 쏴버렸잖아요. 두 번만에 다. 그건 참 저는 굉장히 대단한 무에서 유효를 창조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7대 우주 강국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1톤짜리 물체를 이제 500km 이상 고도에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7번째 국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쏘아 올리는 기술 쪽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엔 소수의 국가들이 집중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지만 근데 또 위성을 만드는 거랑 위성 운용하는 건 또 좀 다른 얘기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미 사실은 지금 그 우주 경제 대부분이 사실 쏘아 올리는 거에서는 지금은 적자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다운스트림 쪽에서 수익을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이미 이제 아마 아는 제조업이 있는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주 산업 시장으로 봤을 때 규모를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주 시장 자체는 뭐 22년도 기준에서 한 뭐 469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530조, 올해는 600조가 넘을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요. 네, 늘어나는데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사실 BOA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는 거는 1 트릴리언, 결국 1000조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그 정도 되지만 그럼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시장 규모가 작년까지의 기준으로 따지면 0.8%, 1%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우주 시장 규모에서. 그걸 최근에 제가 1월 2일 날 정부가 발표한 그 뉴스를 봤더니 2040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의 10%까지 만들겠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선언한 얘기입니다. 2030년이 되면 그 규모가 이제 1000조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10% 우리나라는 하겠다. 2040년에 10%를 하겠다는 거고 미국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30년이면 전 세계 우주 시장 규모가 1000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주가 우주 산업에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산업 동향을 봤을 때 뉴스페이스라는 거는 결국은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우주 이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좀 그 업스트림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고 제주가 우주산업에 이제 역점을 두겠다라고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국가우주센터도 제주로 오고 있고 이미 그 나로의 이제 그 발사체들 관전 센터도 지금 제주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다운스트림 기업들도 제주에다가 이제 안테나들을 설치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제주가 뭔가 그런 우주산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는 그런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제주로 이전을 했잖아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확장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파의 청정도 이렇게 여러 이제 전파들이 혼재할 경우에는 수신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이유로 이곳 제주센터에서 국가위성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99년에 저희가 다목적 실용위성 1호를 이제 발사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0기 정도의 위성을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되면 아마 6기 위성이 더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70기 위성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위성 지상국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인프라라든지 산업이 더 커질 것이고요. 위성을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성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품질을 이제 해상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광학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공간 해상도가 높아야지만 더 이제 작은 물체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분간 해상도라고 해서 가시광선대 이외에도 적외선이라든지 레이더 대역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게 되면 융합해서 여러 활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 해상도가 최근엔 중요하게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위성 한 기가 있으면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주기가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밖에는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궤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70기 위성이 있으면 매일 한 10회 이상 더 자주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70기 정도의 위성이 운영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성 정보들이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성 활용 산업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주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지리적인 이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인 오브 사이트 우리가 가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지역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발사 궤적적인 측면에서 클리어런스가 보장된다는 부분 주파수에 대한 간섭 부분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한라산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파수 청정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위성을 추적을 할 때도 이제 그라운드에서 안테나에서 위성을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는데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한라산은 이제 고도 제한이 있어서 높은 건물이 없어요. 도심지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파트니까 그런 공간이 없죠. 높은 공간이 너무 많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제주도가 그런 입지적인 측면 그리고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규제에 따라서 너무나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지상국이라 하는 부분을 제주도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제가 또 뭐 상대리 쪽에 또 스페이스 파크 형태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주의 이제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아마 관광 산업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농업, 농수산물, 특산물들 이런 산업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수량의 제한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도 오실 수 있는 사람 수가 이제 한계가 있고 농산물도 한계가 있는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라는 것을 이제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데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정보산업은 말 그대로 정말 어떻게 얼마나 클지 모르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뭐 잘 나가고 있는 그 리딩하고 있는 그런 IT 기업들 직원 수가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 수가 다루는 부가가치의 사이즈는 조 단위 몇 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제 효과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냐 없냐가 사실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주는 지금 현재 산업 자체는 약간 포화 상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주가 더 많은 좀 경제적인 번영들을 하려면 그런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조업 쪽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물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 산업은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리고 입지 조건이 우주는 그 특유의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 레벨에서 조건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발사장이나 우주센터가 굉장히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아무리 가는데 힘들어도 이제 가는 거죠. 제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제주는 오지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제주에서 우주 산업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세요, 팀장님? 산업이 좀 육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이 뭐 최신 이제 산업의 경우에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돈과 정책 지원. 예. 네. 제주도가 지리적으로도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운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송비가 더 늘어나죠. 그리고 다른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 사실 인력과 자본과 여러 가지 그 인프라적인 부분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산업적인 어떤 그 부흥을 이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주만의 우주 산업의 특화를 뭘로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가 맞을 거냐, 아니면 서비스가 맞을 거냐?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첨단과학 산업단지 쪽에 많은 IT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안 달아봐서 그렇지. 항우영과의 기술적인 교류, 그다음에 민간의 우주 기업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미 갖고 있는 IT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기술을 융합을 해서 그게 새로운 어떤 컨버전스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좀 특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뭐 툴루즈라든지 룩셈부르크 같은 곳을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주를 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 제주에 지상국을 더 설치할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전 세계 지금 10개국에 12개 지상국이 있습니다. 뭐 알래스카, 뭐 스웨덴, 핀란드 쭉 12개가 있는데 1호 지상국이 사실 제주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었어요. 용암 해수단지 쪽에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림 쪽에 땅을 한 8,000평 조금 안 되게 사서 거기에 안테나를 12개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1단계 공사가 끝났고 2단계 공사가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 뭐 노르웨이, 미국, 뭐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기업들의 다국적에 있는 그런 어떤 민간 기업들 서비스를 동시에 같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라는 미션 컨트롤 센터, 지상국, 그리고 위성 영상 활용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체험관들도 짓습니다. 짓고
약간 스페이스 디지털 아트관도 좀 짓고 뭐 중력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 저희가 돈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구경하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고 진짜 이제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좀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라는 흐름을 제주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민간 중심의 발전을 먼저 좀 모색을 해야 좀 제주가 좀 그 우주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맨 처음에 꿈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우주 산업이 발달해 있는 우주 센터가 발달해 있는 곳이 또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사라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그 근방에 이제 좀 관광 부서들이랑도 좀 소통을 하고 그래서 좀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아시안 그 스페이스 파크 같은 경우도 그 안테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우주에 대한 관심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들을 지금 어디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주가 좀 생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용감하게 이것저것 해보고 실패를 해도 또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일단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간의 정말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에 미지의 영역으로 정말 탐험의 대상이었던 우주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모두가 잠재된 가능성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제주가 정말 우주 산업에 있어서 큰 이렇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